영상에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하나 봅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엄청 화려하고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나 상가 관련 소개 영상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죠.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면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활기 넘치는 마치 판교와 같은 도시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판교와 같은 신도시는 진짜 판교 딱 하나뿐입니다. 잘 나간다는 동탄, 송도 어느 신도시를 가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이 들죠. 대형 마트나 백화점 실내로 들어가면 모를까 길거리가 북적이는 곳은 진짜 판교 딱 한 군데 밖에 아직 못 본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몇 년 전까지 완판 행진에 투자 성공 신화를 써왔던 지식산업센터 관련 서적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2021년에는 진짜 지산 투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마구잡이로 지어대어 건설사와 시행사만 수익을 내고 분양 수익만 챙기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몰락해버린 실패한 지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물어보죠. 혹시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 세입자는 받았냐? 없어? 큰일이네. 이런 식으로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시절과 정반대로 지산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한다면 공실과 실패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죠. 특히 서울 근교의 신도시인 김포 구례동에 위치한 한강 신도시도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있지만 공실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수백 개의 상가들이 무덤처럼 버려져 있는 참혹한 실정이었습니다. 건물마다 수많은 오피스와 상가를 지어놨지만 공실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으며 일부 공인중개업소나 편의점 등이 살포시 한두 개 정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임대한다는 쪽지조차 없는 곳이 허다하죠. 구례동의 지식산업센터 단지는 구례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비즈나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옆에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더레이크 5차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신도시 놀러오는 사람들이나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층 상가에 좋은 점포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있죠. 나름 교통도 괜찮고 입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지어놓았겠지만 수년째 공실화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의 구례동의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건물 1층 12평 상가가 무려 5억 2,400만 원 감정가에서 두 번 유찰 끝에 2억 5,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토막 난 상황이죠. 권리 분석상 임차인도 없고 근저당권 이후로 모두 소멸되어 깨끗하게 정리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불과 91년생인 분이 2019년 8월 1일 무려 6억 5,300만 원에 해당 상가를 매입하였고 채권 최고액 4억 3,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120%로 계산하면 대출 실행은 3억 6,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최초 매입한 6억 5천만 원이 수익률 4%가 되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6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실이죠.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출이자만 6% 시대입니다. 적어도 6% 이상 벌려면 월세 30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곳까지 월세 300만 원을 내고 장사를 하러 들어올까요?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에 입주한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곳에서 장사를 한다고 나서다가 망할 것 같아 보이네요. 결국 세입자들은 주변 모습을 보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층 대부분의 상가들이 공실 상태죠. 상권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동네의 월세 매물들을 보면 평당 10만 원 선에 호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된 상권에서도 호가는 약간 과장된 경향이 있기에 이렇게 공실투성이인 곳에서는 호가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거의 무료로 관리비만 내고 영업하라고 해도 세입자가 들어올까 말까인 상황이죠.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게 앞에 사람이 전혀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공짜로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라고 인테리어하고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하러 들어오시겠어요? 나갈 때는 원복해야 할 텐데 현재 6%의 금리인 상황에서 이곳 5억짜리 상가 하나 분양받아버리면 일반적으로 상가 대출은 80% 이상 받으니 4억에 6%짜리 대출이면 월 200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내 투자금 1억은 별도고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은행에 이자 낼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니 결국 200만 원 이상 받으려 할 테고, 그러니 사람들이 세입자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중이죠. 세입자가 없으면 매월 200만 원 은행 이자를 순수 내 돈으로 내야 하고,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싸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진짜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이죠. 구례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대로변을 바라보고 있는 10평짜리 낙찰 가격은 1억 5,200만 원. 그것도 단독 낙찰입니다. 임차 현황도 없고 근저당권 이후로는 모두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9년 8월 5억 9,400만 원으로 매수하였고, 채권 최고액은 공동담보로 4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6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상가가 경매 낙찰가 1억 5천에 단독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상가를 매입하고 월세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양 투자 비용 대비 마이너스 78% 수준인 5억 원을 날린 상황이죠. 지금 김포의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경매까지 매물이 넘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포 더럭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171세대 오피스텔의 1층 상가만 7칸을 만들어놨습니다. 171세대는 상권 자체가 형성 불가능합니다.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 즉 유동인구가 많아야 장사가 되는 것이죠. 최소 500세대는 되어야 편의점, 세탁소, 부동산 정도가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오피스텔도 443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1층 상가만 무려 30여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공실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동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1층은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상가들이 들어서서 한 칸당 수억 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 동네 상권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이곳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특히 구례동은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먹거리와 마실거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쇼핑이라기보다는 음주 가무에 어울리는 상권이죠. 수요보다 많은 상가를 만들고 겨우 10평짜리 상가 한 칸당 6억, 7억 원에 분양을 했으니 이렇게 비싼 가격에 투자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를 구할까요? 결국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공실 천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고 분양주들이 희망하는 월세는 턱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김포 구례동은 공실로 방치된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가들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적고 그들이 이곳에서 소비를 잘하지 않아 들어와도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상황이죠. 김포 구례동은 인구가 없나요? 아닙니다. 구례역이 중심에 위치해 있고 2만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떡하니 형성된 곳입니다. 그 중심에 당연히 활성화된 상권이 존재하죠. 입지가 좋고 가격만 잘 맞는다면 건물 전체적으로 공실이 거의 없이 김포시 구례동의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구례역을 중심으로 큰 상권이 형성되었지만 일부 활성화된 상권을 벗어나면 건물들은 새 것 같고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곳까지 주민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기에 활성화된 상권을 벗어나면 공실 폭탄이 나타나게 되죠. 이곳 지식산업센터처럼 말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살면 처음에 뭐 한두 달은 좋겠죠, 전망이. 근데 자꾸 보면은 아유, 또 지겨운 강이 또 보이는구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생긴다고 그래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거에 재건축 신화 사가지고 재건축만 하면 돈 번다. 지금은 돈 못 벌어요. 많은 부담을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약한 수준이 인테리어거든요. 인테리어는 건물 내부를 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골조는 그냥 놔두고 내부와 외부를 수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기반 시설을 갖추고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재개발은 공공사업 부문으로 들어가고 재건축은 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민간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규제가 재개발보다 아무래도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재건축은 도심에서는 주택이 워낙 부족하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가구 수를 더 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자꾸 고층화시키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재건축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을 개발해서 새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재건축은 건축물만 부수고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도로나 공원, 학교. 근데 만일에 재건축을 2배, 3배 청수를 올려서 지면은 기존의 도로, 공원, 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이 체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없이 올리는 거는 기반 시설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열악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원래 낡아서 살기 힘들 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은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5층짜리 아파트를 졌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하면은 15층, 20층 지니까 분양을 하고 나면은 소유자들한테 많은 이득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30년 지나면 재건축하려고 노력을 하죠.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재건축은 하는 아따, 멀리 안 가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신태용 감독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열풍은 빠르게 식고 멀리 있습니다. 안 가불어야. 바로 인니 축협과 언론들 때문인데요. 신태용 감독은 라이벌 베트남을 상대로 3연승을 미소물 따내고 국민들 빵했습니다. 9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니 측에서 마땅히 알아서 해줘도 모자랄 재계약을 신태용 감독은 따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 아따, 멀리 이런 안 상황에서 가불어야. 최근 신태용 아따, 감독이 멀리 안 이끄는 가불어야. 인도네시아 U23팀이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 충격패를 당하자 신태용 감독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이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던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일본봉에 겸임해서 신호 맡고 떴습니다. 있는 U23 대표팀을 이끌고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가 조금 사우디와 먹어도 잘한- 아랍에미리트와 잡은 아따, 평가전 멀리 안 2연전은 가불어야. 조만간 시작되는 카타르 U23 아시안컵에 데뷔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중 첫 경기인 사우디전에서 인도네시아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오분봉에 당했습니다. 신호 떴습니다. 전반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아따. 나갔지만 후반 18분부터 급격하게 아따, 무너지기 멀리 시작하더니 안 가불어야. 내리세골을 먹히며 패배하고 말았죠. 시방 호구 이 결과가 왔는가? 큰 문제가 된 이유는 이 스쿼드를 바탕으로 치러야 하는 U23 아시안컵의 결과에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니 축협이 내건 재계약 조건은 8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 U23 아시안컵의 경우 왔는가? 올림픽 예선의 성격도 띄고 있어서 인니가 무려 68년 동안 이루지 못한 올림픽 본선 진출의 꿈도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시방 그러나 호구 문제는 객관적으로 시방 봐서 호구 인도네시아가 그 정도 성적을 아따, 내는 게 멀리 사실상 안 가불어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니가 오분봉에 최근 몇 신호 년간 아무리 떴습니다.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고 한들 아시아에서 인니보다 강한 팀은 8개국을 훨씬 넘습니다. 한국, 일본, 우즈벡, 이라크,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호주, 태국만 해도 9개 국가가 아따, 되며 멀리 안 가불어야. 심지어 인니와 라이벌이라는 조금 베트남도 먹어도 무려 잘한 4강까지 거예요?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틈새를 뚫고 인도네시아가 8강을 진출한다는 시방 호구 시나리오는 왔는가? 인도네시아 팬들조차도 거의 기대하지 않는 삼분봉에 영역입니다. 시방 이니 호구 언론에서도 왔는가?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방 조편성 호구 상황만 왔는가? 봐도 답이 없습니다. U23 삼분봉에 아시안컵 신호 A조에 떴습니다. 편성된 인도네시아는 개최국인 카타르에 더해 호주와 요르단까지 오분봉에 적수로 신호 만나게 떴습니다. 되었습니다. 시방 세국가 호구 전부 왔는가? 인니한테는 쉽지 않은 상대죠. 1분봉에 인니 신호 언론 떴습니다. 역시 아따, 인도네시아가 멀리 안 대회 가불어야. 조별리그에서 거둘 수 아따, 있는 멀리 최고의 안 성적은 가불어야. 1승 2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인 요르단에게서 1분 봉에 1승, 신호 도무지 떴습니다. 이길 것 같지 않은 카타르와 호주에게는 무승부로 5분 버티기를 봉에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3분 봉에 것입니다. 신호 떴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조차도 지지는 않는다는 전제로 최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입니다. 1승 2무 승점 5점으로 조별리그를 돌파할 수 있느냐는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맞다. 이런 낙관적인 예상을 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시방 사우디와의 3분 봉에 신호 평가전에서 보여준 경기력 때문이었죠. 떴다.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미수물 1승 2무 정도로 소박한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신태용 감독이 겸임직을 맡고 있는 데다 성인 대표팀이 최근 보여준 성장폭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분 봉 하지만 아무래도 시방 신태용 호구 감독의 왔는가? 몸이 하나다 보니 대표팀을 이끌 동안에는 U23팀의 신경을 잘 쓰지 못했는데요. 맞다. 멀리 그래서인지 성인 대표팀에 몇 년을 쏟아 고쳐놓았던 산재한 문제점과 5분 봉에 나쁜 버릇들이 맞다. U23팀에는 멀리 안 아직도 가버려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 주된 패인이었던 후반전 집중력 문제. 그 시방 근본적인 호구 원인은 왔는가? 체력에 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과거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처음 왔을 당시 그의 눈에 맞다. 보였던 멀리 가장 큰 문제점은 1분 봉에 선수들의 신호 기량 자체가 떴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국가대표 자리까지 시방 헤쳐온 호구. 재능인 만큼 시방 의외로 호구 개인 기량은 왔는가? 출중했다고 하죠. 맞다. 멀리 하지만 안 문제는 가버려야. 그게 처음 20분만 시방 적용된다는 호구 것이었습니다. 시방 선수들의 호구. 체력 기반이 전혀 맞다. 갖춰져 있지 멀리 안 못한 탓에 가버려야. 처음 20분을 뛴 시방 다음에는 70분을 시방 걸어 호구 다니면서 왔는가? 경기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신태용 시방 감독에게는 시간이 미수물 있었습니다. 빵했습니다. 부임 당시 추후 몇 년 정도는 중요한 맞다. 대회나 멀리 경기가 안 없었고 가버려야. 덕분에 여유롭게 시간을 들여서 팀을 재건할 수 시방 있었죠. 호구 왔는가?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시방 사태가 터지기는 맞다. 했지만 멀리 그걸 안 가버려야. 감안하고도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신태용 감독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색깔을 팀에 입힐 수 있었습니다. 맞다. 가장 멀리 먼저 안 시킨 것이 가버려야. 고강도의 체력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맞다. 선수들이 멀리 안 고통에 가버려야. 몸부림을 쳤지만 시방 호구 체력이 왔는가? 붙기 시작하자 개인 기량까지 덩달아서 올라가는 현상을 몸소 경험하고부터는 오히려 시방 더 호구 강도를 높인 왔는가? 체력 훈련을 신태용 감독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방 호구 이런 왔는가? 수년간의 작업을 거친 뒤 거둔 성과가 미수물 최근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맞다. 멀리 그런데 안 U23팀의 경우 시방 호구 신태용 왔는가? 감독은 그 수년간의 과정이 시방 초기화된 호구 것 같은 상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방 호구 사실 왔는가? 대표팀과 U23팀 감독을 시방 겸임하는 것 자체는 미수물 흔한 일입니다. 시방 U23팀의 호구 경우 연령이 넘어가면 곧바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왔는가? 구간인 멀리 안 만큼 가버려야. 성인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직접 맡아 시방 재능을 호구 발굴하고 성인 대표팀으로 뽑아가는 방식이 나름 시방 합리적이라고 호구 할 수 왔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감독이 그 정도 업무 강도를 소화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죠. 맞다. 인도네시아는 성인 시방 대표팀만 해도 호구 재건하는 왔는가? 데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A매치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당연히 더 많은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인 대표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동안 U23 대표팀은 주로 인니 축협이 파견한 기술 이사인 인드라 스자프리가 감독 대행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인니 축협의 결정이 그다지 현명한 게 못됐다는 시방 것입니다. 호구 왔는가? 스자프리 감독 대행 체제 하에서 U23 맞다. 대표팀은 멀리 안 2021 가버려야. 동남아시안 게임 동메달, 2023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라는 맞다. 성과를 거둔 멀리 바 안 가- 있습니다. 시방 그럼 뭐가 호구 문제냐 왔는가? 싶을 수 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맞다. 신태용 멀리 감독은 안 성인 가버려. 대표팀 아시안컵 맞다. 준비에 멀리 안 본격적으로 가버려야. 착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U23 대표팀의 훈련을 봐줄 수가 있었습니다. 스자프리에게 감독직을 경험시키기 위해 그를 감독 대행으로 앉혀놓고 말하자면 대리청정을 한 셈이죠. 그 뒤 아시안컵 준비를 위해 U23팀은 스자프리에게 넘겨줬고 시방 호구 스자프리는 왔는가? 감독 대행에서 진짜 감독이 시방 되었는데요. 호구 왔는가? 그러자 거짓말처럼 U23팀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팀을 넘겨준 직후 대회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만에게 충격패를 당합니다. 대만은 아시아 축구 최약체 수준으로 분류되는 팀입니다. 동네 북인이 승점 자판기니 하는 멸칭을 달고 다닐 지경이죠. 인도네시아도 대만과 비교하자면 몇 수 위는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만에게 0대1로 패배한 것입니다. 5분 성인 봉에 대표팀이 신호 수년을 떴습니다. 들여 고친 체력 문제가 이들에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후반전이 되자마자 2분 만에 먹힌 멀리 안 골을 끝날 가버려야. 때까지 만회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맞다. 멀리 안 패배했습니다. 가버려야. 결국 신태용 감독은 아시안컵 맞다. 멀리 16강이라는 안 가버려야. 기록을 세우고 나서 U23팀의 맞다. 지휘권도 멀리 안 다시 가버려야. 되찾아와야 먹어도 했습니다. 맞다. 두바이로 멀리 전지 안 훈련을 가버려야. 간 U23팀은 고강도 체력 훈련부터 다시 소화해야 맞다. 했는데요. 멀리 안 갈 가버려야. 길이 여전히 멀었는지 맞다. 사우디와의 멀리 안 평가전에서도 가버려야. 똑같이 후반전 체력 및 집중력 시방 고갈로 인해 호구 패배했습니다. 왔는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죠. 사실 이런 국가 대표팀 대회가 있을 때마다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소속팀에서 대회 기간 내내 차출을 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파 주간 대회라면 차출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속 클럽들은 매우 까다롭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설득해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협회와 감독이 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인니 축협도 인니 축협이 파견한 스자프리 기술이사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전에서 후반전 내리 세골을 허용한 것은 체력 고갈로 인한 집중력 문제도 있었지만 애초에 주전 수비수들이 불참했던 이유도 컸습니다. 인니 U23 대표팀 소집에 불참한 선수는 수비수를 포함해 3명, 소속 클럽에서 조금 먹어도 차출을 잘한 거부한 거예요? 것입니다. 남은 수비수 역시 3명인데 최근에 축구 전술 트렌드에서 주전도 아닌 수비수 3명만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비상사태입니다. 수비수는 공격에도 일부 가담해야 하고 빌드업의 기점이 되어야 하며 팀이 밀릴 때에는 골문을 걸어 잠그면서 때로는 몸도 내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체 자원도 없이 수비수가 달랑 3명 남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의 폭이 극단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만약 한 명이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대회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니까요. 신태용 감독도 사우디전 뒤 인터뷰에서 페인이 무너진 수비진에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짜증 섞인 작심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국내 협회와 리그의 지지가 없으면 대표팀의 질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선수 차출도 설득하지 못하는 협회와 차출을 거부한 클럽들을 한꺼번에 저격한 것입니다.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우군이어야 할 이들이 전혀 협조해주질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선수들과 감독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현 상황이 답답할 만도 했죠. 그렇잖아도 인니 언론들은 전후 사정 따윈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사우디에게 패배한 것만 꼬집으며 신태용의 재계약이 불발된 다음에 어떤 감독을 뽑으면 좋을지 같은 무책임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니 축협, 인니 언론과 갈등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런데 정작 하는 일을 보면 대체 누가 어디 국적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당장 사우디전 이후 구멍난 스쿼드를 메운 것도 신태용 감독이었습니다. 소속팀과의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된 한 선수를 빼고 나머지 2명의 공석을 메울 선수를 신태용 감독이 빠르게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평소부터 눈여겨보던 선수들이 다 있었다는 증거죠. 그 외에도 아스나위, 망쿠알람, 바하르와 같이 인니 밖에서도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스나위는 U23의 에이스 출신으로 신태용 감독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K리그에 진출했던 바 있습니다. 그가 향한 팀은 K리그 2부 팀인 안산 그리너스였는데 신태용 감독은 이 선수라면 2부가 아니라 1부에서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등을 밀어줬다고 합니다. 투지와 근성, 저돌적이고 끈질긴 몸싸움 실력, 심지어는 시원시원한 돌파력까지 수비형 미드필더의 모든 미덕을 갖춘 플레이 스타일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아스나위는 미소물 이후 빵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했고 현재는 동남아 최상위권 리그인 태국 리그1으로 진출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성인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죠. 이처럼 신태용 감독은 직접 선수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더 넓은 무대를 경험시키며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에 당연히 앞장섰어야 할 인니 축협은 선수 차출조차 조율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조건만을 신태용 감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참다 못해 내뱉은 작심 발언에 협회보다도 신태용 감독을 훨씬 지지하고 있는 인니 팬들 역시 함께 분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태용 감독이 U23 아시안컵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8강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인니 축협 측이 이번 일의 여파로 어마어마한 반발을 받고 있는 만큼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추후 신태용 감독의 행보가 어딜 향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방 호구 왔는가? 드디어. 5분봉에 신호 안에 보면 떴습니다. 진짜 부드럽다. 1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Wow. 시방 호구 왔는가? Never heard Christian.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아따 멀리 안 오늘은 가버려. K-드라마가 취미 활동 그 이상인 이유란 제목의 롤링스톤 인도판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안 가버려.
오늘 오후에 인도에서 K-드라마 열풍이 분다는 내용의 영국 BBC 기사를 살펴봤는데 우연히도 롤링스톤 인도판에서 인도인들이 얼마나 K-드라마에 빠졌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기사가 올라와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와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인도인 맞아? 한국인 K-드라마 전문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드라마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K-드라마는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지식 제공자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K-드라마의 빈번한 시청은 결국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K-드라마를 소비하면서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K-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왜 이 이야기들이 나를 이 장르에 더 깊이 끌어들였는지 종종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먹어도 잘한 거예요? 왜 K-드라마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을까?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심오한 방식으로 삶과 태도에 대한 나의 관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들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따라서 나는 K-드라마에 대한 나의 애정을 매우 개인적인 것과 쉽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K-드라마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다른 모든 팬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연애대전을 시청했습니다. 남자에게 지기 싫어하는 변호사 여미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여성 혐오 사회에서 그녀는 무술 훈련을 통해 처벌을 가하는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여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가진 슈퍼스타 배우 남강호도 보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서로 데이트할 의무가 생길 때까지 싫어하는 사람에서 연인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이 드라마를 성찰의 찬란한 걸작으로 진화시킵니다. 내면의 괴로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한국의 창작자들이 만든 이 엄청난 문화는 근본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가 주인공을 처음에 매력 없는 여자로 시청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본질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이함과 결점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본능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K-드라마를 보는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가가치 서비스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K-드라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스타트업을 우연히 접하고 무작정 이 K-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스타트업은 한국의 첨단 산업에서 사랑과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정이 아무리 망가져도 유대감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능숙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장 이 드라마를 보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 서달미는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길을 걷고 야망을 쫓고 결국 성공하는 감동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 차원에서 저와 훌륭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름다운 대사에서 달미는 목적이 없는 방황이 예상치 못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우산을 쓰고 있어도 비에 젖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의 결과는 더운 날 더위를 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때때로 명확한 목표 없이 행동을 취하지만 이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잘한 결정으로 판명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것, 즉 K-드라마 속 내 일상과의 유사점과 철학을 접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내 눈에 이 드라마들은 나의 개인의 경험을 희석시키지 않고 개인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희망과 꿈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건드릴 수 있는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미소물 빵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친코, 가장 감동적인 실화 중 하나이며 인상적인 요소와 시대를 초월한 스토리에 대한 뛰어난 묘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미소물 비록 주로 미국 드라마이지만 한인 이민자 가족이 삶과 번영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투쟁 속에서 고국을 떠나는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파친코는 나를 완전히 동화시켰습니다. 나는 등장인물들의 삶을 절제된 나의 인생의 평행선처럼 보았고 역경을 인식할 때에도 끊임없이 인생의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있든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 인생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떤 플레이어가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굿닥터, 힐러, 응답하라 1988,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18어게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이코지만 괜찮아, 갯마을 차차차, 나빌레라, 무브투 헤븐, 나의 해방일지, 내일, 39,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목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정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용기와 대담함, 투쟁과 승리, 불안과 우려, 외로움과 우울증의 감정, 사회적 행동, 그리고 훨씬 더 몇 번이고 저는 이러한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했습니다. 캐릭터와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K-드라마는 매혹적인 정보 도서관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드라마들은 제 교육의 귀중한 도구이자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내용을 화면에서 참조하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드라마를 즐기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사회, 역사의 표상이자 일상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로 알려진 한글 문자의 발명이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의 통치를 연대기로 그린 역사 TV 시리즈인 세종대왕이 이곳을 묘사합니다. 수많은 K-드라마는 조선시대의 가족가치, 계급계층화, 질서와 권위 유지,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강조를 반영합니다. 정원걸의 베스트셀러인 성균관의 삶을 각색한 블록버스터 성균관 스캔들이나 부당한 계급을 보여주는 사극 로코 드라마인 신입사관 구혜령을 생각해보면 차별과 계급제도, 감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한 극도의 탄압을 보여준 조선시대, 미스터 션샤인과 같은 드라마는 여성과 하층민 등 사회에서 자주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통해 조선 후기의 아이러니와 이상주의를 부각시킵니다. 2005년과 2010년 초 사이에 커피 프린스와 개인의 취향과 같은 K-드라마에 동성애적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한 가장 잘 알려진 영화는 왕의 남자였습니다. 이 영화는 꽃미남이라는 문구를 대중화하고 LGBTQ+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마케팅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이 영화는 2006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한국 공식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K-드라마는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지식 제공자와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K-드라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지식과 발견, 즉 과거와 현재, 사랑스러운 캐릭터, 사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과 보상, 성공과 실패, 미소와 눈물의 순환인 삶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K-드라마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K-드라마에 대한 우리의 상호 열정 때문에 우리에게 연대감과 애착을 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도까지라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쨌든 인도인이 K-드라마를 이 정도까지 사랑한다고 하니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홍콩 느와르가 유행할 때, 미국 마블이 전성기일 때 이 정도의 감정이었나라고 되새겨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Just eat it. That sauce in it, spiced on burger. Nah, it does go. It's not spicy at all. You know, I'm not tasting nothing. It's sweet. There's no spice in it. The kimchi, that was the right amount. While Seoul and Busan are perhaps the two best-known cities in Korea, look deeper and you'll find a whole lot more to fall in love with. Connect with Korea's passion for bibimbap in Jeonju or their religious history by staying overnight at Yeah. That's what happens every day. Like, Why couldn't I go to school there, bro? Microwave pizzas. You know, with the Indonesian thing, we have like. we get chopsticks too. Didn't see this one. 아따 멀리 안 가보야. Now I need to eat with this. So, no pressure, ads. What do you mean? No pressure, man.
I don't watch ads. No, Griffin, I'm trying to